안녕하세요. 책 읽는 토끼 TV 신경진입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알랍삭스. 멋집니다. 다들 아시겠죠? 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입니다. 오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은 한국에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면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소설 거의 탑10에 항상 들어가는 그런 소설인데,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소설이 일단 기본적으로 좋다?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고, 이 소설을 소개한 분이 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했겠지만 이분 영향이 좀 있었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군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1934년, 나이가 많네요. 변호사 전봉덕의 큰딸, 전봉덕이라는 사람, 친일파로 유명한 분입니다. 경기여고를 나왔고 서울법대 3학년이던 시절에 1955년에 독일로 유학을 떠났답니다. 55년? 한국전쟁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법철학 대신에 나중에 문학으로 전공을 바꾸었다. 이 정도 하면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분입니다. 바로 이분, 전씨겠죠? 아버지 이름이 전이니까 전혜린입니다. 이분이 그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소개하는데 좀 영향을 많이 했다. 에피소드 한번 보시죠.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김승옥, 이호철, 유명한 소설가들이죠. 젊은 작가였던 이분들과 낮은 대포집에서 술을 한잔 했습니다. 전혜린은 술을 꽤나 마셨고 취한 눈치였지만 담배를 피우면서 다리를 건들거리며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이 기분은 유달리 좋아 보였다. 그 시절에 50년대 후반 10시쯤 되었을 때 전혜린이 호련히 일어서더니 입구에서 일행에게 손을 흔들어 보이고는 사라졌다. 그것이 전혜린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전혜린 작가는 이 비극적인 삶, 짧았던 생애 이런 것으로도 우리에게 많이 알려졌습니다. 전혜린 작가가 남긴 에세이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70년대, 80년대 초까지 대형 베스트셀러였습니다. 특히나 이 시절 여성들의 인권이 바닥이었던 시절에 이 전혜린의 파격적인 행동,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모습들, 그리고 서울법대를 나오고 또 독일에서 유학을 했다라는 것, 여성들의 우상이었던 거죠. 1965년 1월 10일에 죽었다고 합니다. 향년 31살. 너무 일찍 죽었습니다. 공식 사인은 수면제 과다 복용, 자살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분과 관련된 친구 이덕희라는 분이 또 전혜린의 전기를 평전을 쓰는데 이 평전도 재밌습니다. 읽어보시면 추천드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59년에 독일 유학을 끝내고 귀국해서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특히나 동문학을 하면서 헤르만 헤세와 루이제 린저 같은 뛰어난 그 독일 작가들을 번역하고 한국에서 소개했다. 이 지점들이 이분이 이제 한국 문학사에 이룬 업적 중에 하나다. 그래서 오늘 우리 데미안 읽을 건데 헤르만 헤세를 소개하는데 이 전혜린 작가의 공이 컸다. 이 정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데미안에 나오는 책들은 제가 읽어드릴 텐데, 데미안을 읽어드릴 텐데 밑에 깔린 슬라이드의 그림들은 막스 에른스트를 가져왔습니다. 독일 화가이고 다다 무브먼트, 서리얼리즘. 이분이 1891년생인데 헤르만 헤세가
1877년생입니다. 아마 맞을 겁니다. 제 기억에.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세대이죠. 그래서 다다이즘과 초현실주의 이런 것들이 약간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림들을 막스 에른스트 그림을 골랐다. 에른스트의 그 유명한 코끼리입니다. 초현실주의자답게 화풍 이제 어떤 분위기인지 뭐 짐작하셨겠죠? 자, 아주 유명한 첫 문장입니다. 대면 내 속에서 솟아나오려는 것 바로 그것을 나는 살아보려고 했다. 왜 그것이 그토록 어려웠을까? 첫 문장에서 이 소설의 주제가 바로 딱 드러났습니다. 내 안에 존재하는 것. 이걸 내 안에 존재하는 내 삶을 사는 것이 왜 그토록 어려울까? 라는 질문. 자, 두 세계에 자신이 이제 이 소설의 화자는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름이 싱클레어입니다. 싱클레어. 내가 10살이고 작은 도시의 라틴어 학교에 다니던 시절의 체험 하나로 내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그곳에서는 두 세계가 뒤섞였다. 밤과 낮이 두 극으로부터 나왔다. 한 세계는 아버지의 집이었다. 그 세계의 이름은 어머니와 아버지였다. 그 세계에 속하는 것은 오남, 광채, 맑음과 깨끗함이었다. 밝은 세계이죠. 반면 또 하나의 세계가 이미 우리 집 한가운데에서 시작되고 있었는데 그것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그 세계에는 하녀들과 직공들이 있고 유령 이야기들과 스캔들이 있었다. 자, 이제 하나의 밝은 세계, 아버지로 상징되는 밝은 세계와 또 하나의 세계, 어둠, 유령, 그늘 이런 세계입니다. 대비를 잘 시켰죠. 나는 밝고 올바른 세계에 속했다. 그러나 내가 눈과 길을 향하는 곳 어디에나 다른 것이 있었다. 내가 가장 살고 싶어하는 곳은 금지된 세계 아니었다. 올바른 것, 선하고 소망할 만한 것을 추구했지만 그럼에도 악당들과 탕아들이 나오는 대목이 훨씬 더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런 소설 지점들이 헤르만 헤세의 소설을 읽어갈 때 이제 독자들이 푹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소설을 읽는 이유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소설은 사실상 이 두 세계 중에 밝음과 어둠의 세계가 있다면 거의 99%가 이 어둠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비밀스러운 것, 미스터리한 것. 짧은 문장인데 표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라틴어 학교, 아마 우리 초등학교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곳은 난폭한 사내 아이들이 사는 세계이고 술주정뱅이 재단사들 프란츠 크로머, 악당 중에 악당입니다. 덩치도 크고 나는 그 애가 무서웠다. 자, 악당들과 탕아들이 나오는 대목에 마음이 쏠린다 그랬죠. 이 프란츠 크로머라는 이 아이가 무서운데도 불구하고 흥미를 느끼는 거죠. 유혹됩니다. 싱클레어는. 그 애는 명령했고 우리는 복종했다. 나는 온갖 기교를 동원하여 이야기를 불려나갔다. 그래서 한 에피소드인데 사과서리를 한 것으로 이제 이 마을에 문제를 일으켰는데 자신이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싱클레어가 그 사과서리는 내가 했다 이렇게 이야기해 버립니다.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자 이제 크로머가 이야기하죠. 그 얘기 진짜야? 하느님을 걸고 목숨을 걸고 맹세해 이렇게 명령을 해버립니다. 그랬더니 싱클레어가 맹세해버립니다. 내가 사과서리를 냈다. 아이들, 사내 아이들 10살 뭐 이때 10대 소년들의 생각을 떠올리면 이해할 수 있죠. 뭔가 우쭐해보고 싶은 그 모험담, 그걸 내가 해버렸다. 거짓말을 하는 것. 이 거짓말을 그러면 이용합니다. 돈을 요구합니다.
싱클레어한테 너 나한테 돈 안 갖다 주면 너가 서리했다라는 걸 가수원 주인한테 알려버릴 거야. 이 협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바보같이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가 물려주신 은식에도 크로모한테 상납해버리고 모험과 죄악에 얽혀들어 적의 위험을 받고 있었다. 위험, 불안, 치욕이 기다리고 있었다. 나의 죄악은 내가 악마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사실 자체였다.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우쭐해보고 싶은 마음에 벌였던 일이 이제 이 소년의 절망감을 가져오죠. 죽고 싶은 심정이 되어버릴 정도로. 자, 이제 협박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휘파람을 불지. 그땐 제대로 돈을 가져와야 해. 내 휘파람 소리 알지? 돈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돈이 없잖아요. 용돈으로 안 되고. 나는 자주 크로모의 거친 휘파람 소리 이상으로 어머니를 무서워했다. 당연히 이제 어머니가 잔돈이 없어지는 것을, 동전이 없어지는 것을 의심하게 되고, 그 시절 내 상태는 일종의 창란이었다. 우리 집안의 정돈된 평화의 한가운데서 나는 소심하게 그리고 고통받으며 유령처럼 살고 있었다. 10대 소년의 이 어두운 마음을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다른 일이 생기죠. 학교에 전학생 한 명이 새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의 자신감 있고 단호한 어조가 다른 학생들 마음에 들었다. 이름은 막스 데미안이었다. 자, 주인공 데미안이 이때 등장합니다. 우리 예상할 수 있죠. 데미안이 이 싱클레어가 빠진 이 위기를 해결해 주지 않을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몸가짐이 마치 농부들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과 같아 보이려고 가진 일을 다 쓰는 변장한 왕자님 같았다. 이 표현도 소설을 쓰는 입장에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야, 이렇게 농부들 가운데 변장한 왕자님 같은 데미안. 어떤 느낌인지 금방 들어오잖아요, 이미지가. 이마에 표적을 단 카인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니? 자, 이제 아담과 카인에 대해 아담이 아니죠. 아벨과 카인의 이야기. 구약에 나오죠. 아담과 이브가 파라다이스 지상낙원에서 쫓겨나고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면서 낳은 첫 아이가 아벨과 카인이죠. 형제들. 형 카인은 농부였고 동생 아벨은 양치기였다. 카인은 사람이 낳은 최초의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낳은 최초의 사람, 아벨은 최초로 사망한 사람이었다. 자, 카인과 아벨은 문제가 생겨서 이 그림에서 보듯이 카인이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자, 성서를 참고하시고요. 너무 유명한 이야기라서 제가 그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은 카인의 자손들이 무서워서 살인자잖아요. 카인이 바로 어둠의 세계를 상징하겠죠. 그들은 표적 하나를 가지고 있거든. 표적이란 단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표적을 그것이 원래 모습인 우월함에 대한 표창으로 설명하지 않고 반대로 설명한 거야. 그럼 카인은 전혀 나쁜 사람이 아니었단 말인 거야? 자, 데미안이 카인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싱클레어한테 해주는 장면입니다. 싱클레어는 여기서 혼돈을 느끼죠. 아버지의 밝음의 세계에서는 카인은 악당입니다. 악인이고 악마죠. 살인 동생을 죽였으니까. 이걸 데미안이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 내 생각은 카인은 늠름한 젊은이였는데 그저 사람들이 무서워했기 때문에 그에게 이 이야기를 매달아 놓은 거라는 것이. 이야기는 그냥 하나의 소문이었어. 나는 몹시 놀랐다. 충격을 받습니다. 결국 모든 인간이 형제자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약한 사람 하나를 때려 죽인 거야. 어쩌면 그건 영웅적 행위였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아닐 수도 있지. 카인이 고귀한 인간이라고? 아벨이 비겁자라고? 카인의 표적이 표창이라고? 그건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였다. 신성모독이었고 극악이었다. 자, 여기에 중요한 지점이 나오는데 데메아는 대표적인 성장 소설로 우리들한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 소설 안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심오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 거죠. 바로 기독교 사회에 대한 작가의 반발 의식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데미안의 입을 통해서. 이 작품은 1919년 작품입니다. 1919년이라는 거는 1914년에 발발한 1차 세계대전이 19년 10월 11일에 끝나죠. 그러니까 이건 전쟁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기독교 종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장 소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너무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래서 잘 읽어야 됩니다. 쉽게 읽을 수 있는 텍스트인데 그 안에 너무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는. 그래서 읽으면 읽을수록 더 많은 이미지들, 의미들을 찾게 됩니다. 제가 한 이 작품을 강의를 많이 해가지고 한 7번 읽은 것 같은데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의미와 상징들 이런 것들을 찾아낸 경험을 가졌습니다. 자, 나는 밝고 깨끗한 세계에서 살아왔다. 나 자신이 일종의 아벨이었다. 아버지의 밝은 세계와 지혜를 경멸했던 어느 날 저녁, 나는 카인이었다. 자, 데미안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아버지의 품 안에 있던 이 소녀는 아벨에서 벗어나 카인에게 유혹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성장하면서 한 번쯤은 겪게 되는 거죠. 뭐 도벽을 한다든지, 뭐 거짓말을 한다든지, 뭔가 누군가를 괴롭혀 본다든지, 한 번쯤은 겪게 되는 이야기들을 지금 이렇게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어렴풋이 데미안이 카인 같은 존재가 아닐까? 그 자신이 그와 비슷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면 왜 그는 카인을 옹호했을까? 이제 싱클레어는 깊은 의문에 빠지게 됩니다. 돌 하나가 우물 안에 던져졌고 그 우물은 나의 젊은 영혼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몹시 긴 시간 동안 카인, 쳐죽임, 표적은 바로 인식, 회의, 비판에 이르려는 나의 시도들의 출발점이었다. 자, 10대 소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너무 깊은 철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카인과 살인, 그리고 이 표적, 카인의 표적이죠. 악당이라는 이마에 새겨진 그 표적. 이것이 바로 인식과 회의와 비판에 이르려는 나의 정신을 상징하는 것이다. 자, 이건 곧 기독교 세계에 대한 헤르만 헤세의 공격입니다. 서구의 합리주의가 등장하게 되면서 신은 죽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서구 사회에. 회의라는 것은 신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비판 의식이 되고, 그래서 이 데미안이라는 작품, 이 성장소설로 알려진 이 짧은 소설은 사실은 독일 관념주의의 새로운 발전 형태를 다루고 있습니다. 칸트로 이어지는, 대변되는, 그리고 하이데거까지 이어지는 이 긴 독일 관념론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또 하나의 철학 형태, 쇼펜하우어와 이 비주류 니체로 이야기되는. 그래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인식, 회의, 비판이라는 것은 제가 이야기했던 독일의 관념론과 함께 이제 비주류인 또 다른 형태의 니체로 대변되는 이 회의주의,
니힐리즘, 허무주의 어느 쪽에 더 가깝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이야기 하나요? 당연히 니체 쪽에 가깝겠죠. 요걸 잘 보고 들어가시면 뒤쪽에 아주 어려운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가닥을 좀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데미안은 독일어 단어 데몬, 우리 영어로 떠오르죠? 악당, 악마, 악령으로 번역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싱클레어라는 이름 역시 의도적으로 광기에 사로잡혀 보냈던 천재시인 홀들린의 친구 이름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고요. 소설입니다. 새로운 소문들이 학생들 사이에서 떠돌았다. 데미안이 여자애와 사귀고 있으며 이미 알 건 다 안다는 소문이었다. 크로모에게 빚진 돈을 마침내 다 갚고 났을 때도 끝나지 않았다. 끝날 리 없었다. 어머니는 나를 악동이라기보다는 환자 취급을 하셨다. 자,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왔죠. 데미안이 알 건 다 안다.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죠. 당연히 10대 청소년 남자아이들의 깊은 고민들은 성적인 욕망에 대한 호기심 이런 것들이겠죠. 여기에서 가져오는 불안과 초조. 그런데 이걸 데미안은 극복했다. 여자를 다 안다. 나와는 다른 존재다. 이런 거고 또 이제 크로머에게 돈을 갖다 주긴 했는데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죠. 이제 어머니에게 들키게 되고 어머니는 이 도벽이 있는 아들에 대해서 이 걱정보다는 이제 이 환자, 뭔가 우리 아들이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자, 크로머의 협박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다음번에는 누나를 데려와라. 내일 휘파람으로 부를게. 자, 크로머가 이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누나는 그 밝음, 아버지가 상징하는 그 세계에 있는 대표적인 그 밝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 이제 데미안이 이 이야기를 알게 됩니다. 싱클레어가 데미안한테 구조 요청을 한 거죠. 그때 이제 데미안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한테 아무 짓도 하지 않은 어떤 사람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 떨면 그 사람은 생각해 보기 시작하는 거야. 사람이 저러는 건 바로 겁이 날 때인데 겁쟁이들은 언제나 불안하지. 자, 전쟁 시기에 1919년에 작품이 발표되었고 이 데미안은 2차 세계대전을 했을 때 병사들이 가지고 있던 소설, 그 자신의 포켓 안에 넣어놓은 책들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렇고 보면 이 크로마가 상징하는 것은 권력이겠죠. 겁에 질린 국민들을 한쪽으로 이끌어가는 전제주의자, 히틀러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날 믿어 싱클레어. 넌 그 녀석을 떨쳐야 할 것 같다. 달리 안 되면 그 애를 때려 죽여. 만약 그렇게 한다면 내가 널 도울 거야. 지금 10살짜리 소년에게는 너무너무 무서운 이야기가 나왔죠. 자, 보십시오.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데 크로모가 악당이라면 그럼 데미안은 뭘까? 데미안은 뭔가 아까 농부들 속에 섞인 왕자님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친구를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더 무서운 존재 아닐까? 나한테 그냥 크로모를 때려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존재. 나는 겁이 났다. 카인의 이야기가 갑자기 떠올랐고 무시무시해져서 나는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고해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다른 사람, 낯선 사람에게. 그리고 구원의 예감이 짙은 향기처럼 내게로 풍겨왔다.
집 앞에서 들리던 크로모의 휘파람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놀라운 일이었다. 어떻게 데미안이 크로모를 제압했는지는 이 소설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거 쓰지 않죠. 헤르만 헤세가 뭐 그렇게 단순한 작가가 아닙니다. 그건 독자들한테 맡겨놓고 그러면서 우리는 좀 더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데미안은 어떤 존재일까? 크로모를 단숨에 제압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존재인데 데미안은 결코 이 세계에 속하지 않았다. 그는 이 세계에 맞지 않았다. 그도 크로모와는 다르지만 바로 또 하나의 유혹자였다. 좋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둠의 세계에는 또 다른 형태의 존재들이 있다. 크로모와 같은 단순한 악당이 있는 반면 너무너무 기묘한, 그로테스크한, 미스터리한 또 다른 어둠의 한 존재가 있다. 그게 데미안이죠. 자, 예수 옆에 매달린 도둑 이야기, 성경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어떤 사람이나 그렇듯이 천천히 성에 대한 감정이 나에게도 하나의 적이자 파괴자로, 금기로, 유혹과 죄악으로 들이닥쳤다. 막스 데미안은 그때까지도 아직 나의 주변으로부터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집 앞, 그가 손에 수첩을 들고 서서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았다. 어느 날 데미안이 우리 집 앞에 있는 어떤 건물 앞에 그려진 조각을 보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대체 뭘까? 하나의 클루입니다. 새가 있는 오래된 문장입니다. 그것은 어른의 얼굴, 연구가 혹은 예술가의 얼굴, 뛰어나고 의지로 가득 찼으며 이상하게도 환하고 서늘한 무얼 아는 두 눈을 지닌 얼굴이었다. 지금 이 조각을 그리고 있는 데미안의 얼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술가의 얼굴, 의지로 가득한 얼굴, 그러면서도 냉정하고 선언한 눈동자. 자, 소문이 나게 됩니다. 데미안에 대해서. 나쁜 소수 종파에 있다. 이단에 속해 있다. 이야기겠죠? 그러면서 너무 이상한 소문이 돕니다. 데미안이 어머니와 마치 애인처럼 살고 있다라는 소문이 돌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싱클레어는 몇 달간의 견진 성사를 받게 됩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하는 것들. 데미안과 나 사이는 다시 결합되었다. 도대체 어떻게 형은 다른 사람이 형의 뜻대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 수 있는 거야?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데미안이 이렇게 답합니다. 어떤 짐승이나 사람이 자신의 모든 주의력과 모든 의지를 어떤 특정한 일로 향하게 하면 그는 그것에 도달하기도 하지. 그게 전부야. 자, 여기에 깊은 독일의 관념주의 철학이 나오게 됩니다. 의지의 철학. 의지를 갖게 되면 뭔가를 이룰 수 있다. 워낙 신비주의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사실 영국식의 합리주의, 과학주의, 공리주의 이런 방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관념적 철학이 이 소설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읽으면 읽을수록 깊은 미스터리, 심연 속으로 독자들은 빠져들게 되죠. 넌 1년 전쯤부터 네 속에서 다른 모든 충동보다 강한 하나의 충동을 느끼고 있을 거야. 그런데 그건 금지된 것으로 간주되지. 우리들 누구나 자기 스스로 찾아내야 해.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금지되어 있는지. 그래서 금지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소년의 성장 속에서, 어른이 되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에게 금지된 것. 이것이 우리들한테 혼란을 던지게 되고 사실은 어른이 되어서도 좀 마찬가지죠.
우리는 여전히 이 금지된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면서도 동시에 또 달콤한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데미안의 모습이 나를 떨게 했다. 그가 죽었다고 나는 생각했다. 이 장면은 데미안이 깊은 명상 속으로 빠져들었을 때의 모습을 보고 싱클레어가 생각하는 장면입니다. 진짜 데미안은 저런 모습이었다. 지금 이 사람 같은, 저렇게 돌 같은, 태고처럼 늙은, 동물 같은, 돌 같은, 아름답고 찬, 죽었는데 남모르게 전대미문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의 주위를 둘러싼 이 고요한 공허, 이 전기와 별들의 공간, 이 고독한 죽음. 전형적인 독일 낭만주의, 관념주의 이 그런 문장들입니다.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멋지다. 이런 걸 느끼게 되죠. 자, 이제 라틴어 학교에서 벗어나서 김나지움 중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는 매우 빨리 자랐다. 키가 훌쩍 크고 마르고 미완성인 채 세계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소년의 사랑스러움은 내게서 완전히 사라졌다. 그러면서 이제 데미안에 대한 그리움이 생겨납니다. 나는 음침하고 패기 없는 사람, 괴짜가 되어 고독 속으로 칩거했다. 10대 후반의 소년의 모습을 너무너무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알폰스 백이라는 친구를 알게 되고 술집을 드나드는 것이 금지된 것에 이제 학생이잖아요. 이제 그런데 술집을 드나들면서 금지된 것에 대한 도전을,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그것은 엄격히 금지된 것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뜨거운 감정을 맛보고 혁명적 파격을 맛보았다. 자, 여기에 중요한 단어 나왔습니다. 혁명. 지금 가장 인간에게 금지된 것 중에서 최고의 위에 있는 것이 바로 혁명입니다. 사회를 파괴하는 것. 나는 처음으로 취해 있었다. 근사하지는 않았다. 극도로 고통스러웠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또한 무엇인가가 있었다. 또 하나의 매력, 감미로움이 있었다. 그것은 반란이며 비의였다. 삶이며 정신이었다. 니힐리즘을 이야기하죠. 술이라는 한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는 여기에서 대단히 그리스적인 것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적인 것, 바로 디오니소스적인 겁니다. 로마식으로 이야기하면 바쿠스적인 것. 똑같은 신인들이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기독교 사회에 대한 적대감, 스토아적인 것에 스토아죠? 조금 다르긴 한데 너무 깊은 이야기하나? 아무튼 디오니소스적인 것 이제 이해하셨죠? 자, 술에 취한 웃음소리, 이 고통들을 겪는 것에는 상당한 쾌감이 있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끼워주는 어린애가 아니라 주모자요 스타였다. 용감한 대담무쌍한 술집 출입객이었다. 나는 다시 어두운 세계, 악마 소속이었고 그 세계에서 나는 명사였다. 자신이 이 어둠을 지배하는 한 존재가 되었다. 다시 우쭐해졌죠. 그러나 내 패거리들이 여자한테로 갈 때 함께 간 적은 없었다. 나는 혼자였고 사랑에 대한 타는 그리움으로, 절망적 그림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몇 차례 엄한 벌을 받았고 이제 학교에서 쫓겨나는 일만 남았다. 아버지가 오셨을 때 나는 냉혹하고 냉정했다. 퇴학당하는 장면입니다. 헤르만 헤세는 공식적인 교육을 안 받은 작가로 유명합니다. 김나지움에 잠깐 다녔는데 소설의 싱클레어처럼 퇴학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가서 혼자서 이 어둠에서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철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작가가 되었습니다. 어떤 소녀가 내 눈에 뜨인 것은 가시나무 울타리가 막 초록이 되기 시작했을 때였다. 재밌죠? 이제 술에서 벗어나서 이성에 대한 접근을 시작합니다. 그녀는 키가 크고 날씬했으며 멋진 옷차림이었고 영리한 소년의 얼굴이었다. 이런 문장들을 보면 헤르만 헤세가 얼마나 글을 잘 쓰나, 멋지게 쓰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자, 키가 크고 날씬하고 멋진 옷차림이었다. 이거 누구나 쓸 수 있는 문장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쓰면 누구나 쓸 수 있는데 이 뒷문장이 이 바로 아주 절정의 프로 작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소녀의 모습을 영리한 소년의 얼굴이었다. 이렇게 이야기. 여기에서 큰 호기심을 일으키죠. 도대체 이건 뭘까? 너무 잘 씁니다. 헤르만 헤세. 자, 성숙하고 윤곽이 뚜렷하고 완전히 숙녀였다. 그러면서도 내가 지독하게도 좋아하던 오만과 소년다움의 흔적이 얼굴에 있었다. 오만? 누구를 생각할 수 있죠? 잘 보셔야 됩니다. 나는 그녀에게 베아트리체라는 이름을 주었다. 나는 술집을 멀리하고 다시 환한 세계 하나를 지으려 다시 노력해 보았다. 여기서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신이 이제 약간 첫사랑 같은 거죠. 혼자서 사랑하는 짝사랑. 근데 여기에 이 소녀에게 베아트리체라는 이름을 주었다. 이게 또 우리를 독자들을 웃게 만들죠. 베아트리체, 단테의 신곡에 등장하는 단테의 영원한 사랑. 일생에 3번 만났다 그러죠. 9살 때 만났다 그러고 10몇 살 때 9년 뒤에 만났고 또 아주 나이가 들었을 때 잘 모릅니다. 존재도. 그냥 내가 성스러운 존재로 정해놓고 무턱대고 사랑을 던지는 것이죠. 이게 독일 관념주의의 핵심입니다. 관념주의 철학의 어떤 대상에 대해서 끝없이 파고드는 자신을 맹렬히 그 속에다 집어넣어 버리는 것이죠.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화도 안 해보고 손도 안 잡았는데 9살 때 이제 단테 알레기에리 우리 이 신곡의 작가가 이 베아트리체를 만나서 사랑에 빠진 이야기. 자, 베아트리체의 영상으로 나는 나의 재단을 세웠다. 나의 목표는 쾌락이 아니라 정결함이었다. 행복이 아니라 아름다움과 정신성이었다. 나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자, 술집을 드나들던 문제아가 이제 베아트리체를 만나면서 다시 밝음의 세계로 들어오면서 했던 첫 행위가 그림이었다? 이것도 대단히 재밌죠? 완성된 그림 앞에 앉아 있자니 기이한 인상을 받았다. 절반은 남자고 절반은 여자. 나이가 없고 의지가 굳세면서도 몽상적이며 굳어 있으면서도 남모르게 생명이 있어 보였다. 이 얼굴은 나에게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했다. 그것은 나의 일부였다. 그리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누군가와 비슷했다. 베아트리체를 떠올리면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 속의 이 소녀가 절반은 남자고 절반은 여자인데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누군가와 비슷했다? 우리는 알게 됩니다. 누구겠습니까? 데미안이겠죠. 헤르만 헤세가 직접 그린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몇 해 전, 한 10년도 넘었겠네요. 헤르만 헤세의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전시회를 할 정도로 뭐 프로 작가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한 수준의 그림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림을 잘 몰라서 뭐 어떻게 평가는 못 하겠지만 그림에도 상당히 열정을 보였던 작가가 헤세다. 오늘
헤르만 헤세에 대해서 제가 깊이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헤르만 헤세는 사실 이렇게 평전을 한번 읽어보면 대단히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데미안이라는 소설에 등장하는 싱클레어가 갖는 혼란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잽도 안 됩니다. 헤르만 헤세가 갖고 있는 이 문제적인 행동들 이런 것들은 특히 뭐 여성 편력, 아내를 괴롭히는 것 이런 것들은 정말 이상합니다. 왜 그랬을까?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아차리죠. 그것은 데미안의 얼굴이었다. 노발리스의 책으로 편지와 잠언들이 들어있었다. 그것들이 나를 매혹시켰고 긴장시켰다. 막스 데미안에 대한 나의 그리움은 다시 거세어졌다. 방학 때 우연히 이제 데미안을 만나게 됩니다. 노발리스가 나왔죠. 독일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시인들 이런 것들을 읽는다. 너 컸구나 싱클레어. 데미안은 금방 알아차립니다. 싱클레어의 변화를. 그것에도 멋진 면이 있긴 해. 도치, 바커스적인 것, 술집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평가해 줍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그런 멋진 요소는 술집에 앉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아. 술집 출입이야말로 뭔가 정말 속물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자신의 영웅적인 행위가 데미안 앞에 섰더니 아주 하찮은 것, 속물적인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싱클레어가 깨닫죠. 방탕하의 삶은 신비주의자를 위한 최고의 준비의 하나라는군. 성 아우구스틴은 한때 향락주의자이자 방탕하였지. 이걸 알아야 할 것 같아. 우리들 속에는 모든 것을 아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 말이야. 아우구스티누스, 참회록, 뭐 고백록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죠. 자, 새로운 그림. 그것은 이제 싱클레어가 그림을 그립니다. 그것은 날카롭고 대담한 매의 머리를 가진 한 마리의 맹금이었다. 커다란 아래서부터인 듯 땅덩이에서 나오려고 푸른 하늘 바탕 위에서 애쓰고 있었다. 그림은 내 꿈속에서 나타났던 색깔 있는 문장인 것 같았다. 그리고 이 그림을 데미안에게 보내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런 그림들을 그리게 됐을까? 기억나시죠? 데미안이 새의 그림을 그리고 있던 장면, 새의 문장이 있던 그림. 너무 놀랍게도 데미안이 답장을 보내오게 됩니다. 수업 중에 그것도 몰래 보내는 편지 쪽지처럼 왔습니다. 이 쪽지에 무엇이 쓰여져 있나? 기억나십니까? 새는 알에게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암낙사스. 어떤 의심도 불가능했다. 이건 데미안이 보낸 답장이었다. 자신이 그림을 그렸더니 이런 답장이 왔습니다. 멋지죠? 새는 알에게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여기까지 쉽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껍질을 벗고 새로운 세계로 성장을 해야 된다. 그런 알레고리겠죠? 그런데 D가 문제입니다. 뒤에 있는 이 문장이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됩니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자, 그래? 그것까지는 이해되죠? 그런데 신의 이름이 암낙사스. 암낙사스라는 신이 대체 뭘까? 아니, 하느님, 기독교에 많은 하느님에게로 날아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금방 이해되는데 여기에 암낙사스가 등장했다라는 건 암낙사스의 이름은 여러 가지로 불리웁니다. 그런데 이 번역자는 이렇게 암낙사스로 썼다. 무엇보다 나를 괴롭힌 것은 암낙사스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었다. 싱클레어도 혼란에 빠집니다. 들어본 적도 읽어본 적도 없는 말이었다. 신의 이름은 암낙사스. 대체 뭐지?
마치 우연히들 수업 시간에 폴렌 선생이라는 분이 또 이거를 약간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저 종파의 세계관과 고대의 신비주의적인 합의를 합리주의적인 관찰의 입장에서 보듯이 그렇게 단순하게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의문의 학문이란 고대에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아주 고도로 발달한 철학적 신비주의적 진실을 다루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앞서 예로 들었던 암낙사스의 학설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미개 민족들이 믿고 있는 마술 부리는 악마의 이름쯤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폴렌 선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암낙사스라는 이 신의 이름이 아주 고대에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고대의 종교는 철학적 신비주의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동시에 이 신은 바로 악마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 암낙사스는 신적인 것과 악마적인 것을 결합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자, 싱클레어가 두 세계를 설정했었죠. 밝음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 신적인 것과 악마적인 것, 아벨과 카인, 이분법. 이 독일 이 관념주의는 역시 확실히 이 이분법적 세계관을 하는데 굉장히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데미안은 당시에 말했다. 우리는 아마도 우리가 존경하는 신 하나를 가지고 있겠지만 그는 함부로 갈라놓은 세계의 절반만 나타낸다고. 그것은 공식적이고 허용된 환한 세계였다. 자, 기독교가 갖고 있는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나 세계 전체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악마이기도 한 신 하나를 갖든지 아니면 신에 대한 예배와 더불어 악마에 대한 예배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암낙사스는 신이기도 하고 악마이기도 한 신이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 기독교 사회에서 이단으로 내몰립니다. 이걸 지금 이 데미안이라는 이 성장 소설에서 헤르만 헤세가 너무 재밌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희열과 오싹함이 섞이고 남자와 여자가 섞이고 지고와 추억이 뒤얽혔고 네 사람의 꿈의 영상은 그러했다. 사랑은 천사이며 사탄이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였고 인간과 동물, 지고의 선이자 극단적 악이었다. 이 문장에는 지금 앞에서 이야기하는 이 철학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두 세계가 사실은 섞여 있고 두 세계를 인정하자라는 것이죠. 나는 성인이었지만 완벽하게 무력했고 목표가 없었다. 내 속에서 솟아나오려는 것, 바로 그것을 나는 살아보려고 했다. 왜 그것이 그토록 어려웠을까? 데미안이라는 이 작품 1919년에 나왔으니까 지금 100년이 넘어버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10대 때 읽었을 때는 아마 이 작품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무식했거든요. 그런데 왜 끌려서 읽었느냐? 이런 독일 관념 철학이 여기 깔려 있다라는 걸 제가 알았겠습니까? 암낙사스 뭐 이런 데는 그냥 모르고 막 읽었던 거죠. 근데 왜 읽었느냐? 요런 문장들. 나는 완벽하게 무력했고 목표가 없었다. 이 10대 청소년들이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죠. 그리고 이걸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내 속에서 솟아나오려는 것. 바로 그것을 나는 살아보려고 했다. 왜 그것이 그토록 어려웠을까? 근데 잘 따지고 보면 우리가 나이가 먹고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해도 이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뭐 해결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죠? 단순하게 삶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사실 이런 고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부딪히고 있죠. 당시 에다는 흔히들 말하는 대로 우연에 의해서 특이한 도피처를 찾아냈다.
그러나 그런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무엇인가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찾아내면 그것은 그에게 주어진 우연이 아니라 그 자신의 욕구와 필요가 그를 거기에 인도하는 것이다. 자,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이야기하는 철학적 방식과는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독일 관념 철학이 갖고 있는 특유의 그 필연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우연이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약간은 올드 패션한 작품이 또 데미안이기도 합니다. 자, 교회를 지나가다가 어떤 오르간 연주를 듣게 됩니다. 여기에 수석 신부 피스토리우스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고 이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서 또다시 한 단계 싱클레어는 사유의 폭을 넓히게 됩니다. 우리 지금 철학을 좀 해봅시다 하면서 피스토리우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집에 데려가서 벽난로 속에 불꽃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철학을 하자고 해놓고 불꽃을 바라보고 있다. 이 지점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는 이제 해결책이 나오게 됩니다. 해답이 바로 조로아스트교입니다. 이 조로아스트교는 마즈다교라고도 불리고 배화교롭고 우리 동양 철학에서는 소개되었습니다. 배화교, 불을 존중한다. 숭앙한다. 모신다. 그러니까 지금 피스토리우스라는 신부와 함께 싱클레어가 지금 철학을 한다면서 불을 바라보고 있다. 불을 숭상하는 게 바로 조로아스트교입니다. 기원전 640년 전이니까 기독교보다 훨씬 앞서서 600년 전에 생긴 고대 아시리아, 요 중동 지역에서 생긴 종교라고 합니다. 창시자가 자라스트, 이 이름 맞나요? 자라수스트라. 이 이름이 조금 다른데 자라투스트라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뭔가 탁 떠오르시죠? 아우라 마즈다를 중심으로 성과 악의 질서 및 세계를 구분하는 게 특징인 종교라고 합니다. 지금도 조로아스트교는 이걸 모시는 이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 저쪽 중동에. 여기 새 모양 보이시죠? 그러면 우리는 그 데미안이 어렸을 때 새를 그리는 문장을 그리는 모습이 이 지금 조로아스트교의 이 문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데미안은 조로아스트교를 따르는 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추론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조로아스트교? 여기에 하나의 철학이 덧대어집니다. 자, 조로아스트가 왜 중요한 종교라면 바로 유일신을 믿었다라는 지점입니다. 다신교를 믿던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이 고대 종교는 유일신을 모셨다. 유일신? 기독교와 바로 연결이 됩니다. 기독교와 연결되고 유대교에 영향을 주죠. 그러면서 이 종교는 바로 신비주의 철학을 낳게 됩니다. 종교를. 그래서 신비주의를 믿는 여러 이단적 이단? 아무튼 그런 종교들 연금술사 쓴 작가 누구죠? 파울로 코엘료? 이분도 바로 신비주의를 믿고 있고 그 신비주의 이름이 뭐죠? 이름 까먹었는데 노벨문학상 받은 제가 요즘 이름 잘 까먹어서 아무튼 나중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배아교 핵심은 요겁니다. 니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니체의 아주 위대한 저작이죠. 에세이, 철학 에세이. 굉장히 재밌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 데미안이 이런 종교와 철학, 니체 철학. 자, 그러면 이제 뒷부분, 후반부는 조로아스트교의 신비주의 철학과 바로 이 니체의 현대 철학이 결합된 형태로 나오겠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서머시 모음도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면도노알이라는 작품에 보면 주인공인 이 배아교를 믿는 신비주의를 믿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문학적인 텍스트에도 등장하게 된다. 그래서 이 신비주의의 마치 기본 베이직 테스트가 되는 게 바로 이 데미안입니다. 소설에서. 불을 응시하는 것은 이상하게도 기분 좋고 풍요로워지는 느낌을 주었다. 요즘 밖에 나가서 캠핑하면서 불멍하는 게 유행이잖아요. 불을 이렇게 보면 불이 움직이는 모습이 사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날기를 포기하고 인도를 걷는 쪽을 택하지. 그런데 자네는 아니야. 자네는 계속 날고 있어. 자, 피토리우스 신부가 해주는 말이고, 싱클레어, 우리의 신은 암낙사세. 또 나왔습니다. 자, 조라스트교에서 모시는 신의 이름이 암낙사스다. 이제 해결이 되셨죠? 그런데 그는 신이면서 또 사탄이지. 그 안에 환한 세계와 어두운 세계를 가지고 있어. 자네가 언젠가 나무랄 데 없이 정상적인 인간이 되어버렸을 때, 그때는 암낙사스가 자네를 떠나. 그때는 자신의 사상을 담아 끓일 새로운 냄비를 찾아 그가 자네를 떠나는 거라네. 굉장히 멋있는 장면입니다. 한번 성장하면 그 신, 어둠을 상징하는 사탄을 상징하는 그 신이 또 다시 떠난다. 제가 최근에 사탄 탱고 올해 노벨 문학상을 받은 크로스노 호르코의 작품을 옮겼습니다. 작품 제목이 사탄이라는 거 떠올리면 또 이렇게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싱클레어는 피스토리우스와 결별하게 됩니다. 당신의 꿈 이야기, 그건 참 빌어먹게 골통품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들어와서 이걸 정복했다? 하나를 이해하면 또 하나를 버리게 되고 또 새로운 세계로 나가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소설이 추구하게 됩니다. 그는 과거를 향한 구도자였다. 무려 BC 600년 전의 신비주의?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라고 느끼는 거죠. 싱클레어는. 그는 낭만주의자였다. 새로운 것은 새롭고도 달라야 한다는 것. 새 땅에서 솟아나야지 수집되거나 도서관에서 길어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것은 그의 직분이 아니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진실한 직분이란 다만 한 가지였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앞에서 유추했던 걸 찾아오면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자기 자신에게로 가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주제고 기독교든 조로아스트교든 니힐리즘이든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 헤르만 헤세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이 모든 비판, 회의, 인식을 통해서 나 자신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근데 그게 대체 뭘까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나는 자연이 던진 돌이었다. 멋지죠? 불확실함 속으로. 요 문장은 확실히 실존주의를 떠올리게 됩니다. 사르트르가 이야기했던. 어쩌면 새로운 것으로, 어쩌면 무해로 던져졌다. 그리고 측량할 길 없는 깊은 곳으로부터의 이 던져짐이 남김없이 이루어지게 하고 그 뜻을 마음속에서 느끼고 그것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것만이 나의 직분이었다. 내 학창 시절이 끝났다. 독일 관념론은 읽으면 굉장히 멋있는데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의 소설은 이제 파국? 결말로 가게 됩니다. 에바 부인, 바로
데미안의 어머니죠. 데미안 어머니의 사진을 보게 되고 작은 사진을 보았을 때 심장의 고독이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내 꿈의 영상이었던 것이다. 그녀였다. 자, 베아트리스체라는 한 존재를 설정하고 그녀에 대한 사랑, 숭고한 사랑을 맹세했던 이 싱클레어는 이제 베아트리스를 버리고 새로운 대상으로 옮겨갑니다. 새로운 세계. 알을 깨고 나왔죠? 그랬는데 그게 데미안의 어머니 에바 부인이라고? 여기에 또 우리 독자들은 혼란 느끼게 되죠. 키 크고 거의 남자 같은 여성의 모습, 아들과 비슷한데 어머니다운 표정, 엄격한 표정, 깊은 열정의 표정을 지니고 있었으며 아름다우면서 유혹적이고 아름다우면서 접근할 수 없었다. 수호자이자 어머니, 운명이자 연인이었다. 그녀였다. 충격적입니다. 이건 대체 뭘까? 자,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 책상 위에는 니체가 몇 권 놓여 있었다. 니체와 함께 살았다. 왜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추적을 해왔잖아요. 그죠? 그의 영혼에 고독을 느꼈다. 그를 거침없이 몰아간 운명의 냄새를 맡았다. 데미안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안정되고 나를 지배하는 힘을 지니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게 잘 됐다. 그를 찾아낸 것이다. 그는 유럽의 정신과 이 시대의 징표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디서나 연합과 패거리 짓기가 기세를 떨치고 있다고. 자, 이 문장은 단순한 성장 소설이 아님을 완전히 보여주는 그런 문장입니다. 데미안이 하는 이야기가 유럽의 정신과 이 시대의 징표, 1919년 작품이라 그랬죠. 유럽이 이 전쟁으로 세계대전으로 조각조각 나뉘었고 여기에 가장 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국가가 바로 독일입니다. 모더니즘, 봄의 제전이라는 걸 제가 올려놨는데 1차 세계대전의 의미를 궁금하신 분은 봄의 제전이라는 그 영상을 한번 찾아서 참고하십시오. 너무너무 좋습니다. 어디서나 연합과 패거리 짓기가 기세를 떨치고 있다고. 데미안이 인식하는 것이 무엇일까? 싸움이 있으리라는 것을 나는 감지해. 자, 1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 지금 이 작품이 나오면서 싸움이라는 것이 있는 것을 나는 감지한다. 예감한다.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이야기겠죠. 1937년, 33년에 제3제국 히틀러가 정권을 잡게 되죠. 그걸 지금 이 헤르만 헤세가 예감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에바 부인, 나는 내 꿈 한가운데 있었다. 아름답고 기품 있는 여성이 나를 향해 다정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성취였다. 역시 싱클레어는 계속해서 뭔가 절대적인 아름다움을 찾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린 소년이었을 때 아들이 이마에 표적을 지닌 소년이 있어. 그 애는 분명 내 친구가 될 거야 라고 말했어요. 우린 당신을 기다렸어요. 그날부터 나는 아들이자 형제처럼 또한 연인처럼 그 집을 드나들었다. 자, 이 공동체에 대한 데미안과 데미안의 어머니 에바 부인, 이들의 공동체, 이건 대체 뭘까? 또다시 궁금해지죠? 에바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간청해서는 안 돼요. 싱클레어, 당신의 사랑은 나에게 끌리고 있어요. 언젠가 내가 아니라 당신의 사랑이 나를 끌면 그러면 내가 갈 겁니다. 나는 선물을 주지는 않겠어요. 쟁취되겠어요. 이 장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랑을 고백했던 싱클레어가 이 에바 부인한테 듣는 이야기인데 이 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당신에게 선물을 주진 않겠다. 쟁취되겠어요. 너가 성장하면, 너가 뭔가 새가 마치 알을 깨고 나와서 하늘로 날아오르면 그때 내가 너에게로 가겠다? 이런 이야기 같죠? 우리가 추론해 볼 수밖에 없는 지점입니다. 자, 데미안의 이야기입니다. 곧 전쟁이 일어날 거야. 동원령이 내리면 곧바로 나는 들어가야 해. 난 대위거든. 우리들 누구나 큰 수레바퀴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 너도 분명 징집될 거야. 내 이야기는 곧 끝난다. 이제 전쟁이 터집니다. 데미안의 단원처럼. 젊은 남자들은 병영에서 나와 기차에 올랐다. 그리고 많은 얼굴들에서 나는 표적 하나를, 아름답고 가치 있는 표적 하나를 보았다. 지금 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상을 위해 죽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개인적 이상, 자유로운 이상, 선택한 이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떠맡겨진 공동의 이상이었다. 여기도 굉장히 재미있는 흥미로운 철학적, 정치적 이야기를 헤르만 헤세가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진직된 사람들의 얼굴의 이마에서 카인의 표적을 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이상주의, 아이디얼리즘은 개인이 선택한 이상이 아니라 공동체, 뭐겠습니까? 국가, 독일이 가졌던 공동의 이상. 그래서 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게 바로 이러한 지점들입니다. 도대체 왜 독일인들은 자진해서 기쁨에 들떠서 이 전쟁에 참여했을까? 이 지점을 보기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전쟁, 그것은 산산이 파열된 영혼의 발산이었다. 새로 태어날 수 있기 위하여 광분하고 죽이고 말살하고 죽으려는 영혼의 발산이었다. 거대한 새가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하고 있었다. 알은 세계였고 세계는 짓부수어져야 했다. 여기까지 가는군요. 자, 알은 세계라는 게 우리가 이 전쟁, 거대한 세계전쟁, 세계가 파괴되어 이후에야 새로운 세계가 나올 것이다. 자, 1,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우리 20세기가 완전히 변합니다. 특히 서구 사회에 대한 그 철학적 해답은 이제 더 이상 무모한 이 희생을 따르는 전쟁을 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구름 속에 커다란 도시 하나를 볼 수 있었다. 싱클레어는 환상에 빠지게 됩니다. 전쟁에서 큰 부상을 입게 되죠. 나는 흙과 상처로 뒤덮인 채 발견되었다. 내 매트리스 옆차 이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 병원을 갔더니 누군가가 몸을 숙이고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마 위에 표적이 있었다. 그것은 막스 데미안이었다. 싱클레어, 그가 동정하는 표정으로 미소를 지었다. 어린 소년이 됐네. 이 장면도 너무 멋있습니다. 역시 헤르만 헤세가 얼마나 소설을 잘 쓰는지, 천재적인 작가인지 이런 것들 볼 수 있는 장면인데, 데미안이 이 이송된 병원에서 병원의 매트리스에 누워 있는 군 병원에 누워 있는데 데미안이 다가와서 하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어린 소년이 됐네 웃으면서 뭔가 표적을 버리고 이제 이마에 표적이 사라진 것이겠죠? 또다시 밝음의 세계에 들어왔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미안이 이야기합니다. 프란스 크로머 아직도 기억해? 꼬마 싱클레어 잘 들어. 넌
제 자신 안으로 귀 기울여야 해. 그러면 알아차릴 거야. 내가 너 안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또 뭔가 있어. 에바 부인이 말했어. 날더러 너에게 당신의 키스를 해달라고. 나에게 함께 해준 키스를. 눈을 감아. 싱클레어. 이 마지막 장면인데요. 네, 너무 재밌어서 헛웃음이 나옵니다. 이 마지막 장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소설을 이렇게 끝내는 것, 저도 소설을 쓰고 있지만 참으로 대단한 공교하다? 옛날 사람들 말로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데미안이 키스를 하는 것이죠, 싱클러한테. 근데 이 키스는 누구의 키스다? 에바 부인의 키스다? 둘 다 이상하잖아요. 남자들의 키스도 이상하고 데미안의 어머니의 키스도 이상하고 도대체 뭐냐? 나는 선선히 눈을 감았다. 내 입술 위에 가벼운 입맞춤이 느껴졌다. 입술에서는 조금씩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잠이 들었다. 그러면서 소설은 끝납니다. 아, 멋집니다. 제가 이 소설 뭐 한 대여섯 번 읽었다 그랬잖아요. 읽을 때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정말 100년이 아니라 인류가 인류가 존재하는 날 끝까지 아마도 많은 청년들 이 삶에 대한 회의, 비판, 뭐 인식 이런 과정에 있는 청년들을 유혹하는 그런 텍스트가 아닐까. 자, 마지막 너무너무 유명한 거 읽고 끝내겠습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암낙사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새가 되기 위해서 한 세계를 짚부수고 파괴하고 또 다른 새로운 세계로 날아갈 용기를 가지셨습니까? 아유, 늙어서. 그죠? 1877년생이 맞습니다. 그리고, 말년에 유리알 유이, 너무 재밌는 작품인데, 헤세의 관념론이 집대성되어 있다는 아주 난해한 텍스트 다음에 한번 꼭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책 읽는 토끼 너무너무 멋진 소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읽었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책 읽는 토끼였습니다.